2004년 6월 14일, 이른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서울 용산경찰서. 민원실에 가출 청소년 쉼터의 사회복지사와 앳된 소녀 한 명이 찾아와 기이한 사건을 신고했다. 1989년 3월 5일에 태어난 이 소녀의 이름은 김유리 15세. 극도로 불안해 보이던 유리는 최근 꿈에 머리가 없는 여자가 자꾸 나타나 잃어버린 자신의 머리를 돌려달라며 절규한다고 털어놓았다. 여자의 몸에는 커다란 오동나무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고 했다. 베테랑 형사들은 소녀의 진술이 단순한 악몽이 아님을 직감했다. 곧바로 유리의 기억을 더듬어 수사에 착수했고, 이내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엽기적이고 끔찍한 살인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드러났다. 사건의 배경은 서울의 중심이자 외국인과 젊은이들로 밤낮 없이 북적이는 이태원이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는 이 번화가 이면, 보광동으로 넘어가는 길목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빌라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비극이 숨겨져 있었다. 쉼터 사회복지사에 따르면 유리는 최근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등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지속적인 심리 상담 끝에 유리가 외부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을 목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유리의 남자친구는 거리에서 어울려 다니던 동네 불량배 정호석, 1982년 11월 30일생 21세이었다. 2004년 4월, 호석은 유리를 쉼터에서 데리고 나와 이태원의 낡은 빌라 3층에 동거처를 마련했다. 그곳에는 호석과 어울려 다니던 동네 선배 2명이 더 있었는데, 집 안방에는 옷차림이 엉망이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여자가 감금되어 있었다. 정호석 무리가 납치해온 여성이었다. 유리는 그 빌라에 머무는 한 달 동안 남자친구 일당이 그 여성을 짐승처럼 묶어두고 잔혹하게 폭행하며 고문하는 것을 매일 목격했다. 심지어 악마 같은 이들은 15세에 불과한 유리에게도 폭행에 가담하라며 협박했고, 여성의 찢어진 상처에 끓는 기름을 붓거나 오물을 강제로 먹이도록 강요했다. 참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한 여성은 결국 2004년 5월 28일경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일당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끔찍하게 훼손했다. 시신을 토막내고 삶아 유기했으며, 심지어 냄비에 끓인 인육 일부를 라면에 섞어 유리에게 먹으라며 조롱하기까지 했다. 이 지옥 같은 기억에 유리의 정신은 산산조각이 났고, 매일 밤 머리 없는 여자의 환영에 시달렸다. 심리적 충격으로 이상 행동을 보이는 유리가 귀찮아진 정호석은 그녀를 길거리로 내쫓았고, 갈 곳이 없던 유리는 다시 쉼터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다. 심한 충격으로 진술을 중단했던 유리는 이틀 뒤 다시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녀의 입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이수진, 1978년 10월 12일생 25세이었다. 가해자는 남자친구 정호석 21세과 주범인 사채업자 박철민, 1968년 7월 20일생 35세, 그리고 박철민의 오른팔격인 최태성, 1976년 1월 15일생 28세이었다. 유리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지목한 범행 장소는 이태원동의 후미진 골목에 위치한 5층짜리 낡은 빌라 3층이었다. 경찰은 즉각 해당 주소지로 출동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자 강제로 문을 뜯고 진입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지독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거실 구석에는 거대한 인어 모양의 헬로키티 인형이 놓여 있었는데, 인형의 표면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엉겨 붙어 있었다. 한 형사가 쇠꼬챙이로 헬로키티 인형의 머리 부분을 찔러보았고, 푹신한 솜 대신 둔탁하고 딱딱한 물체의 감촉을 느꼈다. 과학수사대가 도착해 헬로키티 인형의 봉제선을 뜯어내자 코를 찌르는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푹 삶아진 사람의 두개골이 튀어나왔다. 하악골 턱뼈는 사라진 상태였고, 상악골에 치아 몇 개만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집안 곳곳에서는 부서진 치아 조각과 머리카락 뭉치, 나프탈렌이 담긴 냄비 2개, 소형 냉장고, 그리고 핏자국이 낭자한 망치가 발견되었다. 건물 1층 가건물 지붕 위에서는 미처 다 썩지 않은 채 끓는 물에 삶아진 내장이 담긴 검은 비닐봉지가 수거되었다. 두개골과 내장 모두 심하게 훼손되고 삶아진 탓에 일반적인 DNA 검사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 경찰은 치의학 및 법의학 전문가들을 동원해 이수진의 생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과 두개골에 남은 치아의 형태를 슈퍼임포즈 기법으로 정밀 대조했다. 치아의 크기와 배열, 각도가 완벽히 일치했고, 피해자가 이수진이라는 사실이 법의학적으로 확정되었다. 피해자 이수진은 1978년 10월 12일에 태어났다. 6살 무렵 아버지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남긴 채 호련히 자취를 감췄고 어머니마저 재혼을 하며 그녀를 보육원에 버려두고 떠났다. 1997년 19세가 된 수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해 홀로 험난한 세상에 던져졌다. 제대로 된 기술도 의지할 가족도 없던 그녀는 식당 서빙이나 전단지 배달 등을 전전했지만 잦은 실수로 해고당하기 일쑤였다. 여관방이나 고시원을 떠돌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수지는 외로움과 막막함에 질 나쁜 거리의 무리들과 어울렸고 끝내 필로폰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다. 생활비와 마약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영등포와 신촌 일대의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도우미 생활을 시작했다. 2000년 22세가 된 수지는 강남의 한 룸살롱에 정착하며 조금은 안정적인 삶을 꿈꿨다. 그곳에서 단골 손님 강동우를 만나 깊은 사랑에 빠졌고 일을 그만둔 뒤 그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강동우의 어머니는 수진의 과거와 출신을 경멸하며 두 사람의 결합을 극렬히 반대했다. 2년 뒤 수진은 아들을 출산하고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시댁으로 들어갔지만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이간질에 강동우마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진의 과거를 의심하며 폭언을 일삼았고 끝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견디다 못한 수진은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기로 결심했고 자금을 모으기 위해 남편 몰래 다시 유흥업소에 나갔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도망칠 수 없는 올가미가 있었다. 과거 급전이 필요했었던 사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는데 그 악덕 사채업자가 바로 이 사건의 주범 박철민 35세이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경찰은 박철민의 은신처를 추적했고 이태원에서 약 25km 떨어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그를 급습해 체포했다. 당시 그는 아내, 갓난아기와 함께 평온하게 저녁을 먹고 있었다. 박철민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공범 최태성과 정호석은 곧바로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도망자 신세의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최태성이 이틀 뒤 경찰에 자수했다. 가장 어린 정호석은 수사망을 피해 중국으로 밀항했다. 하지만 9개월 뒤 현지 공안의 불신 검문에 적발되어 신원 불상자로 체포되었고 인터폴의 공조를 통해 한국으로 압송되면서 3명의 악마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범행의 동기는 참혹할 만큼 비열했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주범 박철민은 불법 사채업과 유흥업소 관리를 겸하고 있었고 최태성과 정호석은 그의 수족 노릇을 하는 동네 후배들이었다. 2002년 무렵 수지는 외할머니의 병원비와 동거남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박철민의 사무실에서 현금 300만 원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적이 있었다. 이를 알아챈 박철민은 일당을 시켜 수진을 협박했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켜 빚을 갚도록 착취했다. 수진이 뼈 빠지게 일해 150만 원을 갚자 박철민은 터무니없는 연체이자를 명목으로 원금을 단숨에 500만 원으로 뻥튀기 했다. 그녀는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총 8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상환했지만 악마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끔찍한 착취에 지친 수지는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이에 앙심을 품은 박철민은 2004년 4월 최태성과 정우석을 시켜 수진을 납치해 이태원의 빈 빌라 3층으로 끌고 왔다. 해당 건물은 재개발 문제로 소유주 간 분쟁이 있어 건물 대부분이 텅 비어 있었고 일당은 이 버려진 공간을 자신들의 아지트이자 고문실로 삼았다. 감금 첫날 박철민은 전화를 피하고 도망쳤다는 이유로 정호석에게 수진을 짓밟으라 지시했다. 비명 소리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창문을 두꺼운 판자로 겹겹이 막은 뒤 3명의 악마는 옷을 벗기고 번갈아가며 수진을 유린했다. 수진이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헐떡일 때 이들은 바로 옆에 휴대용 버너를 켜놓고 찌개를 끓여 먹으며 낄낄거렸다. 심지어 펄펄 끓는 찌개 건더기를 수진의 맨몸에 던지고는 개처럼 기어와 입으로 주워 먹으라고 강요했다. 구역질을 하던 수진의 토사물이 박철민의 바지에 튀자 격분한 그는 가스레인지에 끓고 있던 뜨거운 기름을 수진의 입안에 통째로 들이부었다. 다음 날 새벽 수면제에 취해 자던 박철민을 뒤로하고 최태성과 정호석은 수진이 갇힌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가스라이터로 수진의 발바닥을 까맣게 타들어갈 때까지 지졌고 피와 진물이 흐르는 상처 위에 굵은 고춧가루를 쏟아부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플라스틱 물병을 불로 녹여 액체 상태로 뚝뚝 떨어지는 뜨거운 플라스틱을 수진의 상처 부위에 부었다. 최태성은 발버둥 치는 수진의 다리를 꽉 짓눌렀고 살점이 타들어가는 악취와 비명 속에서도 정호석은 파한대소했다. 젓가락으로 화상 물집을 억지로 터뜨리고
다시 고춧가루를 비벼 넣었다. 수진이 극심한 고통에 기절하자 최태성은 그녀의 얼굴에 소변을 보았고 정우석은 여자친구 김유리를 깨워 그릇에 대변을 보게 한 뒤 의식이 혼미한 수진의 입에 강제로 쑤셔 넣었다. 한 달이 넘는 감금 기간 동안 그들은 쇠파이프로 수진의 전신을 난타하고 전선으로 두 손목을 묶어 천장에 매달아 두었다. 상처투성이인 그녀가 고통을 잊고 자신들의 지시에 순응하게 만들려 강제로 필로폰까지 주사했다. 2004년 5월 28일경 마약과 끔찍한 고문으로 심신이 완전히 파괴된 수지는 환각 상태에서 박철민이 숨겨둔 필로폰을 건드렸다가 일당에게 무자비한 집단 구타를 당했다. 둔기에 머리를 세게 맞은 수지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일당은 그녀를 그대로 방치한 채 술을 마시러 외출했다. 밤늦게 돌아온 박철민이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쇠파이프로 수진의 가슴을 세게 내리쳤고 짧은 경련을 일으킨 수진은 마침내 지옥 같은 숨을 거두었다. 박철민은 발바닥을 라이터로 지져 그녀가 죽었음을 확인했다. 다음날 아침 시신을 발견한 유리가 기겁했지만 일당은 태어냈다. 며칠 뒤 시체가 부패하며 악취가 진동하자 그제야 화장실로 시신을 끌고 가 토막을 냈다. 훼손된 시신은 여러 개의 검은 비닐봉지에 나뉘어 서울 곳곳의 외진 쓰레기장에 버려졌고 미처 버리지 못한 내장 봉투는 창문 밖 1층 지붕 위로 던져버렸다. 마지막으로 남은 수진의 머리를 처리하기 위해 박철민은 커다란 들통에 물을 끓이고 두개골을 넣어 푹 삶았다. 그는 죽은 수진의 텅 빈 눈을 내려다보며 착하지, 이제 움직이지 마. 오빠가 예쁘게 화장해 줄게라고 섬뜩하게 중얼거렸다. 박철민은 방구석에 있던 헬로키티 인어 인형의 배를 갈라 솜을 파낸 뒤 삶아진 두개골을 쑤셔 넣고 붉은 실로 꿰맸다. 이후 일당은 빌라를 버려둔 채 뿔뿔이 흩어졌다. 사건 발생 약 1년 반 뒤 열린 재판. 법정에선 3명의 피고인은 납치와 시체 손괴, 유기 혐의만 인정할 뿐 살인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최태성과 정우석은 모든 것이 박철민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유일한 목격자인 유리마저 직접적인 사망 순간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면서 변호인단은 수진의 직접적 사인이 폭행이 아닌 마약 과다 복용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시신이 참혹하게 훼손되고 삶아진 탓에 정확한 사인을 법의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결국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완벽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폭행치사와 사체 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을 무겁게 꾸짖으며 박철민, 최태성, 정호석 모두에게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박철민과 정호석은 원심이 확정되어 무기징역을 살게 되었지만 최태성은 사건 발생 기간 중 일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으며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스스로 자수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18년으로 감형되었다. 그러나 감형을 받고 18년의 형기를 꽉 채운 뒤 출소한 최태성은 사회로 복귀한 지 불과 2년 만인 2024년 12월 지인의 10세 딸을 안마해주겠다며 접근해 성추행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악마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헬로키티 인형 속에 사람의 두개골을 숨겨둔 이 엽기적인 사건은 당시 대한민국 사회를 극도의 공포와 충격에 빠뜨렸다. 사건이 발생했던 이태원 보광동 길목의 빌라는 흉흉한 소문과 함께 주민들이 모두 떠나 오랜 기간 폐허로 방치되었다. 동네 쓰레기장 옆에서 핏자국 하나 없는 깨끗한 헬로키티 인형을 보았다며 기겁하는 목격담이나 인근 방범 CCTV에 정체불명의 여성 형체가 찍혔다는 괴담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그 문제의 빌라는 완전히 철거되었고 번듯한 새 건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를 경악하게 했던 참혹한 살인 사건도 바쁘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점차 잊혀갔다. 화려하고 활기찬 이태원의 밤거리, 그 번화한 골목 이면에 그토록 잔혹하고 슬픈 죽음이 배회하고 있었음을 기억하는 이는 이제 그리 많지 않다.